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음입니다. 극심한 진통 끝에 내년 또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공조로 통과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 정면 충돌이 예고되면서 연말 전국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전국 상황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또다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고되면서 임시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란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로 끝났습니다. 예산안 폭거는 공수처 연동형 선거법의 서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 처절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만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운이 감도는 국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 대치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길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반대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전국 급속도로 지금 계속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훈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이제 반대가 좀 극심했었고요.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도 표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지연 자꾸 하시려는 의도를 계속 보이셔서 마지막까지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를 순조롭게 이뤄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패트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수처 법안 등 해서 선거법, 유치원 3법 등이 남아 있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민생 법안. 들 지금 한 200개가 넘습니다. 지난번 한 198개가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다시 말해서 무제한 제한 토론을 다 각 개별 법안마다 요청함을 따라가지고 사실은 정기국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 상황들을 잘 뚫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16개 말고도 지금 민생 법안이 좀 많이 남아 있군요. 예. 네, 김성태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3조에 이르는 이 슈퍼 예산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날치기를 통해서 도둑당하는 그러한 의회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은 우리 국회의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대의제와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예산권인데 이것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거를 진행한 민주당을 비롯한 4+1 이 불법 협의체에 의해서 전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러한 절차적 순서도 부수 법안에 대한 지금 그것도 통과되지 않은 채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런 폭거를 감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국회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우리 부채가 64조에 달하는 이러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날치기를 통해서 도둑당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즉 민주당과 같이 동의했던 세력이 결국은 날치기를 주도했고 했다, 그런 표현과 책임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저희들이 너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충분하게 심사했었습니다. 예. 충분히 심사했었고요. 그다음에 예결 소위도 열어가지고 감액 심사까지 다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이후에 관례상 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 간의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마지막 그 증액과 감액과 마지막 이제 숫자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관례도 없이 예결위원장 김재원 위원장께서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벌어지게 합니다. 네. 이 심의 형식과 관련한 이 형식적인 문제 갖고 무려 일주일여를 협의합니다. 충분히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관행대로 했으면 다 할 수 있었을 문제를 이 예결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이번에 이게 진행이 안 필리버스터 됐어요. 정국이 생기기 전의 일이죠. 전의 일이죠. 네. 그래서 10월 30일로 사실은 법이 정한 예산 심사 기간들이 있습니다. 부분에 이것들이 대해서 이미 진행됐고요. 이미 그 끝난 이후에 협의체가 예산 심사를 과장하는 과정에서 4+1이라는 협의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따로 논의하고 있었단 말이죠. 4+1은 불법이 아니고요. 불법이죠. 분명히 존재하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적 근거가 어디 예결 있습니까? 심사 권한은 국회에 있고요. 아니, 예결 심사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 국회에서 개별이 예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결특별위원회가 지금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권한은 11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30일로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법적 기한이 법적 권한을 끝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회의 우리 법적 자유한국당 뒷받침을 받지 않는 예결위원장이신 김재현 위원장님께서 야합의 잠깐 기구에서 관행도 없는 요구를 그것을 하시면서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깐요. 예. 더 하나 얘기 드리면 그런 걸 따라 가지고 그 예결위원장 김재현 위원장이 그 말도 안 되는 요구하면서 일주일을 협의하셨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요구. 우리가 대안까지 만들어서 3+1이 가동되기 전에 김재원 위원장이 소위 문제를 갖고 이렇게 파행을 일으켰다, 그 파행을 얘기입니까? 일으켰죠. 예.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그래놓고 우리는 대안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3당 원내대표가 잠깐, 예, 김성태 의원 얘기 좀 듣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심의 과정에 예결특별위원장은 충분히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권한이 있는 권한 없습니다.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4+1을 별도로 가동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할 권한을 뺏어갔습니다. 예결특별위 권한을 아니 뺏어간 저 게 말씀을 아니라. 좀 예. 들어보세요. 예, 예. 반론 기회를 주셔야죠. 예, 김성태 의원 얘기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상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우리가 대안을 지금 13조 감액안을 내는 대안까지 만들었는데 그 대안을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그런 절차적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결심사 전체 회의 다 하셨고요. 소위에서 감액심사 다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소소위 해가지고 마지막 조정하는 거 남았어요. 문제는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정도 11월 30일 법정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김재현 위원장이십니다. 김재현 위원장이 본인이 소소위에 들어오시겠다고.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본인 지역구 예산 때문에 들어오시겠다 하셨어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제 말씀 드리십시오.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형식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일주일을 끌었어요. 지금 지역구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액수까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4+1의 수장들이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이 불법 협의체가 나눠먹기식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소상히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 액수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그럼 이 기약 나온 김에요. 지금 이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예산 통과되자마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보도자료 다 내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요, 본인들 증액 예산 따로 얘기 다 하신 거 다 발표하셨어요. 내용에 서로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돼 있나 그건 뭐는 여기서 지금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김성태 의원은 4+1, 4+1 이 모임 자체를 지금 이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가동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을 불법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동시에 정의당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 동시에 지금- 민평당을 똑같고요. 아니, 얘기하시는 건 지금 똑같고요. 지금 대한신당을 국회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잠깐 듣고 나서 잠깐만. 잠깐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국회에서 제가 얘기하고 잠깐 있는데요. 얘기하시고요. 국회는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교섭단체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중에서 어느 당이 우월하거나 어느 당이 열의하지 않습니다. 다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논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빠지신 겁니다. 문제는 왜 빠졌냐? 우리는 다 열어놨어요. 같이 논의하자고. 안 들어오셨어요. 나경원 대표님, 전임 대표님이시죠? 자, 제가 안 바로- 들어오셨고 네. 똑같이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 심재철 말씀- 원내대표님 새로 돼가지고 말씀하는 의장님과 과정에서- 함께 다시 합의를 하셨어요. 네. 합의했는데 그 거듭차신 거기까지 분도 하시고요. 자유한국당이십니다. 4+1 관련 지금 적법성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 4+1에 지금 그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까? 그게 저 법적 저는 근거가 있습니까? 4+1에서 예산 심의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금 거기서 지금 냈지 않습니까? 예산- 그리고 이 국회의 기능은 이 분명하게 이 교섭 단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섭 단체를 빼놓고 제1야당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전혀 교섭 단체가 되지 않는 2중대, 3중대를 데리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예산을 이렇게 그 도출하는 이 과정이 과연 바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513조라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13조를 냈는데 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적 문제 그리고 법적 근거 이게 다 잘못됐어요. 이것은 위헌이고 또 위법이고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법 고소 얘기 고발을 계속 할 하시는데 거고 얘기할게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한정해서 제가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니, 마지막 제발로 좀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불법 하는데요. 스스로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11월 30일로 걷어차셨어요. 제가 그것은 전적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우리는 11월 김재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스스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걷어차셨고 그래서 예결위 권한은 그때 이미 소멸됐습니다. 예산심의권이. 나머지 할 수 있는 일들은 300명의 의원들 중에서 어쨌든 다수 예결을 만들어서 예결위 예산안 심사 권한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4+1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예,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들어올 시간 다 주셨으면서 본인들이 안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11월 죄송해요. 말까지 마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는 그 정도 하시고요. 당장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되는 날 그래도 협상을 하고 밖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근접했던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8시에 본회의 오후에 열리기로 했다가 조금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합의점에 이르게 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가 불발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결국 4+1의 불법 협의체를 통해서 정액이나 감액에 대한 논의를 한 과정을 덮어버리고 별도의 트랙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만났을 때는 3당의 원내대표 또 3당의 예결위 간사들 모여서 의장님과 7명이 회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네. 그 과정에 우리가 대안까지 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액 감액 논의한 것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유, 진행하는 저희 김성태 의원님, 과정에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4+1의 불법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을 별도로 빼돌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트까지 공개를 전혀 예결특위위원장에게 마지막 시트까지 공개 안 한 과정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트까지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위원장이-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전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모임에서도요? 마지막 날 전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예산을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불법으로 작성해가지고 불법 단체가 불법으로 작성해가지고
국민의 감시 기구인 국회의 대의제를 무시하고 이것은 완전히 의회 쿠데타로 깔아뭉갠 그런 알겠습니다. 불법 사태입니다. 예, 마지막에 수렴되는 것처럼 알려졌다가 세월의 시트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그 위원장이 거기까지 이런 하시고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김성태 그냥 팩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팩트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팩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8시에 와가지고 요청한 게 1조 6천억 감액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럼 좋다. 그럼 논의하자 했더니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밥 먹으러 가셔서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11월 우리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이미 차수 변경할 수 없는 마지막 날 시트 작성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시작했던 일이었고요. 두 번째 불법 그러시는데 이미 아니, 그걸 공개해달라고 시트를 이미 시트 공개해달라고 공개 자체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주지 단말기 않았잖아요. 그 보셨으면 과정이 됩니다. 있었죠. 단말기 보셨으면 다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이게 또 토론이 너무 치열한 면은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또 흥미도 있고 한데요. 너무 또 표정에서로 강한 최근에 전국 분위기가 반영돼 있으면 또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운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개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후에 장외투쟁 형사적인 대처 심지어는 주요 책임자에 대한 뭐 탄핵도 거론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분명히 기재부 장관은 불법 저지르는데 합류를 했고요. 그것은 전혀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안을 불법에 대한 것은 고소고발과 탄핵안을 낼 겁니다. 아, 장관 탄핵안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당에서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금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에 앞장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탄핵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날 마지막 날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적어도 네 사람은 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의 당사자들의 너와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예. 문희상 국회의장 책임까지 얘기하시네요. 아니 날치기 하시는데요. 다 들어와 계셨어요. 다 들어와 아니 계셨고 저 차례가 아니, 절차가 다 벌써 잠깐 절차는 얘기하시고요. 우리는 절차 갖고 날치기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절차는 국회 관행상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관행적으로 선례도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례 있으시다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례도 있으시다 말씀하셨고 본인들 다 들어오셨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날치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거기다 대고 불법이다 날치기다라고 그냥 분명히 근거 없이 불법은 말씀하시는 불법이라고 거는 날치기는 날치기라고 그리고 이야기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있었다면은 법적으로 만약 뭐 고소고발 하신다니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역대 제가 이 정치권에 와 있는 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미 통과가 됐는데요. 예. 저도 얘기하시죠. 예.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당연하죠. 불법에 지금 합류한 분들도 민주당 의원님들 불법에 합류하신 겁니다. 지금 부수 법안을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그거는 맞습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고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그리고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산의 원칙상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데 세입에 제가 대한 것이 말씀드리죠. 아니 말씀드리고 절차상의 세입에 잠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시고, 김성태 의원 토론하는 얘기하시고. 거는 이해하는데 잠깐 계시고. 그걸 갖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잠깐 일단 김성태 의원 얘기하시고 불법을 마무리하시고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를 아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 절차적 위원님, 문제를 잠깐 가지고 기다리세요. 위원님, 불법이라고 잠깐 얘기하는 건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은 지금 얘기했던 것은 부수 법안을 먼저 결의한 다음에 의결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걸 얘기입니다. 거꾸로 돌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순서에 관련해서 순서는 형식적인 문제고요. 이미 예산안 형식적인 문제가 수정하고 아니죠. 그다음에 부수 법안 자체는 이미 왁구가 짜서 들어옵니다. 이 선후의 문제는 절차상의 국회의 문제뿐이에요. 말씀 제가 드리죠. 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세입에 대한 구조적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산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 구조적인 결정이 되기 제가 전에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결정할 답변 수가 드릴게요. 있습니까? 예. 세입 구제적인 문제하고 소위 2020년 예산을 수정하는 이미 패키지로 해서 합의가 끝나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도 되기 전에. 아니 153명 이상이 투표하셔가지고 합의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되신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그것은- 합의 다 했고 왁구가 다 만들어서 시트 상황이 다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투표할 것인가는 형식적인 문제일 아니 뿐입니다. 제1야당이 시트 네. 내용도 모르는데
어떤 내용이 정액되고 시트 감액되는지도 내용은 제가 모르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고 국회 앞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 보시면 저 교수님, 앞에 잠깐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잠깐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려보기 컴맹이 아니고서는 올려보면 아니, 시트 확인 다 가능합니다. 몇 초의 어떤 그 과정에 의결을 하는 과정에 그걸 보라고 하는 말입니까? 관행적으로도 우리 그 모든 것을 펼쳐놓고 모든 국회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 사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제출 안 하고 또 순서도 바꾸고 물론 그 이전의 절차도 엉망진창이고 불법이고 이런 과정을 이건 완전히 날치기 사기 수준의 국회 운영을 하는 국회의장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당입니까? 어느 나라 당입니까? 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긴 했는데 이번 예산안 야당에서는 너무 조금 많은 거다. 한때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14조까지 삭감 얘기했다. 9조 내려갔다. 막판에 4조 삭감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요. 마지막에 1조 6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조금 너무 과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과한 너무 슈퍼 예산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 예산이 아니고 수슈퍼 예산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 실물 경제는 더 어렵고요. 특히 지역 경제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역대 모든 정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하방 리스크 확대를 멈춰야 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제 체질 개선 등 당면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내 경제 여건, 세입 여건, 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확장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한 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동의 절차는 저는 정치적으로 하셨다고 보는 게 마지막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마지막 요청한 게 1조 6천원이었어요. 저는 그게 진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예산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셨고요. 그냥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밖에 하신 게 없으십니다. 그것은 좀 과한 말씀이고요. 지금 모든 그 절차나 그 과정을 불법적으로 하고 경제의 폭망 원인이 지금 진단을 전혀 잘못하시고 계신 거 보니까 앞으로 지금 그 여당이나 민주당 지금 정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폭망한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재앙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뭐 경제 탓하는데 지금 지역 경제는 진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제조업 지금 망하고 있고 에너지 위기 오고 있고 하는 제조업 자체의 그 폭망 원인이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서 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 삼척 동자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슈퍼 예산을 풀어가지고 포퓰리즘 복지를 통해서 현금을 풀어서 메꾸겠다? 이것은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리고 부채 비율이 64조가 넘는 그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이 부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금 현상에다가 지금 모든 비리의 온상이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지금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예산안 관련된 추가 발언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부채 늘는 거 싫지요. 저희들도 느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좀 늘려서라도 국민 경제 좀 나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하죠. 뿐만 아니고 소위 IMF, OECD라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러한 세계적 기구들이 4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재정 확장하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 지출 규모 확대하라고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하다못해 그 외국에서 유명한 경제 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독일 보고 한국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재정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글로벌 사이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우리가 재정 확대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들 찬성하고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채 수준, 물론 부채가 느는 것 저들도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채 수준은 OECD 평균에 따르면 한참 지금도 감내하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것을 산입시키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준정부 기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부채 수준은 아주 위험한 수준이고 국민연금 고갈 수준이고 많은 지금 수치들이 적신호를 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지 아직은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지금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현금성 노인 일자리 그리고 쓰레기 줍는 청소 일자리 생산으로 재활용돼 가지고 확대 재생산으로 가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 쪽으로 현금성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경제정책 관련 얘기는 숙고 예산이 바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네. 망하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로 가는 특별 열차를 제가 탔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할게요. 예. 일단은 그 위험 수준의 근거가 없으세요. 방금 프로테지 얘기하셨는데 공기업 공공기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혹시 거기다 더 하중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부채 규모가 GDP 규모 대비 한 40%대가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채 합쳐봤자 얘기하시고. 합치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부채 규모를 합치면 몇 프로인지 아시냐고? 준정부이고 공공기관 그거 합치면 합쳐서 몇 60% 이상 60%. 그러면 예. 세계적인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부채 규모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볼게요. 얼마 되신지 아세요? 지금 OECD 독일이나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독일이나 100%들이 다 넘어요. OECD하고 우리나라 지금 실정하고는 제가 비교할 수 말씀드릴게요. 없는 그런 예. 아니 그러니까 위험 수준의 근거가 없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쓸데없는 거의 뭐 쓸모없는 일자리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지역에서 이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 갖고 이분들이 소득 보전 아니, 받고 심지어 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 보전 받고 있고 제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거 일부 정치인들이 가짜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일자리로 얘기하시는데 찬성하십니까? 하면 다들 분노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는 이제 특급 열차를 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헛돈을 주지 말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역구 해보신 거 아실 제가 겁니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기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내가 청소하는 돈으로 먹이 살리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을 취업 좀 시켜달라. 이렇게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야당 얘기 좀 더 듣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입장차가 지금 토론했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은 또 한편 최근에 전국의 충돌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라고 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 또 선거법 개정안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훈 의원님, 이것도 그냥 각자 충돌을 갈 겁니까? 한국당과 더불어서 뭔가 협상해서 수렴하는 안을 좀 만들어 볼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국당이 이 시대적 흐름에 일단 역행은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은 국민 다수가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공수처 법안이고요. 그 외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고 선거법만 하더라도 이게 선관위에서 이미 요청해도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현재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근데 서로 입장은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남은 기본적인- 기간 동안에 추진하는 방식이 이 얘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조차도 거부하시면서 논의를 못 해왔던 과정이 지난 패스트트랙 1년의 우리 솔직해질 기간입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정의당을 비롯한 이 군소정당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법을 하고 싶은 이 게슈타포법인 공수처법을 하고 싶은 그런 민주당과 이 서로 바꿔치기 해먹는 밀실야합 아닙니까? 아니, 말씀 그런데 조심하세요. 밀실야합이라뇨. 밀실야합이죠 이게. 아니 제가 나중에 그 팩트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당한 정책으로서의 어떤 그 의미라기보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선거제는 이 정치 룰을 정하는 룰입니다. 룰을 정하는데 제1야당을 제외하고 이렇게 날치기로 불법으로
모든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알겠습니다. 정말 네. 이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훼손 두개 아닙니까? 법안에 대한 이것은 성격, 추진 방식 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은 아까 게시타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는 정치 개혁 차원보다는 소수 정당들과 결합한 정치 이권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 일단 공수처법은 게시타법이라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제가 하고 있죠. 네. 무슨 일단 근거로 이렇게 발언하시고요. 근거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냥 비난만 하세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대로 김성태 의원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지금까지 소위 고위공직자들, 검사를 포함해서 이 양반들을 법을 위반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이거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편의적으로 했다 안 했다 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야 그래도 공직자들은 좀 특별하게 본인들이 잘잘못이 있다면 가리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하에서 1996년도부터 이제 시작됐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회창 과거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거기 당대표님도 본인 공약상으로 했었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잠깐 제가 이야기를 길게 공수처법에 하잖아요. 한정시키고 공수처법이 지금 필요하냐? 이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조국 장관이나 이 모든 고위직들이 지금 현재 지금 수사받고 이 모든 것을 검찰에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검찰 위에 또 다른 옥상 옥에 뭔가 수사처를 만들고 그것을 대통령제에서 무소속 불의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고 그 소수의 공수처의 그 검사들을 임명을 해서 모든 기소권을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이거 자체가 게시타법이라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독재국가에서 있을 만한 잠깐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근본적으로 악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같이 또 이 설치 법안에 동의하는 정당들은 단기적인 임시국회 개최하겠다,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 개최하겠다는데 그 방법으로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좀 저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협상의 충분히 여지를 협상의 남겨놓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하신 게 조국 장관 수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조국 장관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다시 됐고요. 돌아가지 마시고요. 공수처법은 이미 1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고요. 과거에 아니,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죠. 제가 이 수사 못할 법이 지금 사례가 제가 있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는 이미 얼마 안 된 거고 1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요. 실제 공수처법을 얘기했던 것은 1996년부터 논의했던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중점특별수사부로 따로 있고요. 프랑스는 거점수사부로 따로 있고요. 영국은 중대사기범죄수사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옥상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다 게시타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법안 성격 자체는 수번 논의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지금 이제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건데 아직은 이제 이훈 의원은 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한국당과는 협상하기 어렵다는 또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막연히 비난하고 막연히 비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잠깐 이훈 의원 근거가 어디 막연히 있어요? 비난한다고 거기까지 말씀하세요. 하시고요. 근거도 거기까지 없고 무슨 근거가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아니. 근거 되신 적이 없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서로의 생각에 발상에 전환이 없다면은 지금 충돌이 가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임할 생각이십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서로의 생각입니다. 내용의 수정이라든가 절충하다도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내용도 전혀 그것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아하, 저기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악법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뭔가 협상을 해서 줄 것을 최소화시키고 얻을 것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새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힌 거고, 네. 물론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어떤 수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은 네. 지금 패스트트랙은 근본적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겁니까?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제는 전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제 개편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지금 근원적으로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동의하고 있는 4+1을 구성하고 있는 여당과 나머지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는 세력들의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이게 논의 더 해야죠. 저희들 네. 이제 논의 거의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자유한국당은. 네. 근데 왜 연동형 아니, 비례대표제라고 한국당의 해서 반대는 뭐 다른 차원의 당연- 문제. 일단 내부에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얘기입니다. 내부에서는 저희들 어쨌든 그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부분에 대한 다른 당의 다른 야당들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그러니까 비례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합의를 이루고자 지금 지역구와 논의하고 비례의 있습니다. 할당은 대개 250대 50 정도로 근데 수렴하고 그것도 논의안 있습니까? 중에 아니죠. 논의하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예. 가변적이군요. 그것도 예. 역시. 예. 지금 이제 4+1 모여서 선거제 개편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뭐 근원적인 반대 입장을 알고 있고요. 예, 근본적으로 사실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지금 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으로 독일식인데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예. 특히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여실히 이게 증명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이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뭐 개편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은 비례를 아예 없애자는 안으로 지금 당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270명으로 10% 감축해서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는 걸로 지금 당론 국회의원 30명을 지금 그 축소하자 하는 것이 또 국민의 여망이고 또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그 270명으로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지금 당론으로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법안이 관철되려면 한국당이 만약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다른 정치인들의 동조를 좀 받아야 될 것인데 그건 좀 이렇게 별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현행 유지가 아니면 우리는 축소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결국 현행 유지라는 것은 지금 제출된 연동형 비례제는 적극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아마 4+1에서도 저는 내면적으로 이거에 대한 안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만은 정의당의 요구는 좀 더 셀 거고 우리가 좀 더 협조를 해 주는 대신에 더 많은 의원수를 확보해다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왜 안 해주느냐라고 이런 불만이 있을 테고 민주당은 지역구를 줄이면 그 의원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민들이 깊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야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죠.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국민들이 정말 용서하겠습니까? 한국당은 뭐 방안으로 비례를 없앤 270명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훈 의원 지금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면은 선거 개혁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비례성이 좋아집니다. 비례성이라는 것은 사표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중앙선관위, 법적으로 정해진 중앙선관위에도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왔고 본인들이 그러한 의견들도 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14년 말에 헌법재판소가 표의 가치가 3.65배나 난다면서 이건 문제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 헌법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서 아까 뭐 교섭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데 하다못해 전라도 어디 군에 한 표하고 서울의 어디 군에 한 표가 이 등가성을 되도록 맞춰가야 된다는 네. 논의에서 이 표에 이제 이 비례성 맞춰가야 되는데 이 비례성을 맞추기 위해서 민심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래도 그러면 그 방향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논의하면서 나왔던 것이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하면 이걸 자체로 보면 역사를 거꾸로 가자는 얘기가 저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야기할 기회를 네, 주셔야죠. 드리겠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비례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투표한 결과가 누구를 비례로 뽑느냐를 모르는 과정에 이것은 오히려 깜깜이 이 후보를 찍어주는 결과가 된다. 민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전달이 안 되고 특히 이 비례대의 어떤 그 공식을 발표했는데 심상정
그 의원이 그 명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 그 과정도 모르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제가 그 되려 그러면 말씀대로 그 대통령제에서는 전혀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당, 대의 정치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정당인데, 정당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지금 현재의 비례대표제도 어느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양당제 구조에서 대통령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그 공수처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아하. 이것을 연동형 비례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여론 자체가 사실 그게 장점이 연동형 비례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상정 알겠습니다. 예. 대표가 저도 많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개헌특위 과정에 그거 하자고. 그래서 그것에 집요한 그러한 것이 뭐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지금. 집요한 그 설득에 저도 넘어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산물이 이 과정이라는 걸 알고 예, 계시면서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장점을 이야기하면 서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지금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십시오. 예, 아이러니인데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요. 만약 진짜 비례성을 100% 했으면 1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당을 그 당시 2등을 따져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한국당이 38.3%, 우리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37% 아니, 얻었어요. 그렇게 그것뿐만 이익을 따져서 계산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죠. 선거제 개편을 뭐 좌파 집권 연장하고 뭐 독재한다는데 실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2, 3, 4당 정당으로 내려가면은 연동형 비례제를 했으면 정의당이 가장 큰 이득 보던 게 아니고 지금의 현재 바른미래당, 옛날에 국민의당이 제일 큰 이득을 보는 걸 나와 있어요. 예, 거기는 실제 심리사는 그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좌파 독재 이번에 뭐 연장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얼마나 예산 어불성설인가. 통과를 보듯이 4+1 민주당 플러스 2중대 3중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거 하셨으면 잠깐. 자유한국당이 좌지우지하지 않은 거 1당이었다니까요. 아닙니까? 잠깐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훈 의원께 내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입장을 가지고 선거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래도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지금 소수 정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걸려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걸려 있어요. 예. 하나가 이제 연동형 캡이라고 해서 연동형을 몇 프로까지 적용할 건지, 예. 그러니까 소위 250대 50으로 할 경우 만약 예. 그럼 50 전체를 비례대표 50 전체를 100, 뭐 전체를 연동형을 할 건지 50%만 거기서 50%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 어느 지점입니까? 100%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내려와서 5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준연동이라고 붙인 것 자체가 50% 이제 50%가 내려간 내려와 상태죠. 있죠. 거기다가 좀 같이 섞여 있는 게 석패율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권역별로 할 건지 전국 단위로 할 건지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연동률이 적용된다고 했을 게 50% 정도고 예. 경우에 따라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총선 일정 감안했을 때 현안대로 이제 가보려면 모르겠지만은요 개편이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선거 4개월 전에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짜가 17일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날짜도 마지노선이 될 법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통 선거구 획정 실제 완전히 획정한 날을 보면 한 선거일로부터 한 40여일 전후산에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아니지 예, 대부분 예. 이제 그때까 왜냐하면 선거 획정이 지역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선거 저도 획정을 말씀을 완료를 하려면 보통 한 두세 달 전까지는 이 선거 획정을 하면 기본적인 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따라서 다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알겠습니다. 확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12월 17일 이전까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1월 중순까지 된다면은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저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그 이 논의가 이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논의 이번 예산안 통과에서 보듯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금 현재 헌법을 넘어서는 그런
그 많은 불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진행 과정에 잉태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 왜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이 돼서는 안 되는가를 국민들이 그 자세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되기도 전에 이런 모양인데 된다 그러면 여론을 얼마나 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은 여론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 청와대발 많은 그 새로운 범죄와 관련된 이런 이 국민들을 믿고 맡긴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주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는데 이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또 불법적인 과정으로 날치기를 하고 국민의 세금 도둑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네. 여당과 이번 정권에 대한 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공수처 관련 여론조사라든가 선거제 개편 관련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께서는 최근에 바닥의 민심을 보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조치라든가 또 청와대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렇게 공들이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바른미래당에서 네. 이 선거제 개편안과 더불어서 공수처 법안까지 포함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합리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당으로서 협력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는 그래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그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신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안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밖에서 그냥 욕하지만 마시고 밖에서 근거 없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이 바른미래당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렇게 공들이시는 바른미래당 사람들처럼 같이 오셔서 함께 논의하시면 저는 우리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그래도 잠깐요. 비교적 바른미래당 중에서 한국당에 상당히 근접하다고 밖에서 평가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 등은 지금 중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제는 가서는 지금 현재 가서는 안 되는 구조다. 권력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상당히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꾸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이 개헌과 같이 논의돼야 될 사항이지. 예. 속수무책으로 예. 이것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치의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잘 그 과정이 전달이 되고 또 이 과정이 그 하나의 결과로서 나느냐인데 지금 현재 국회 구조를 보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4+1이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2중대, 3중대에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폭거를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만약 연동형 비례제가 되고 또 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이 독재 체제의 어떤 형태의 막무가내식의 어떤 그런 이 정치 구조가 막장으로 치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많은 이 권력형 비리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되면 이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는 조직이 될 거다. 혹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서 뭔가 만든다면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원적으로 예. 그런 구조를 지금 논의할 계제는 아니다. 저는 공수처 자체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가 지금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남용이 될 테고 또 여러 가지 소수의 영향력으로 입에 맞는 수사만을 해서 예. 또 덮을 수 있는 건 듣고 해서 전혀 국민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같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법 위반하는 집단은 이것은 우리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3.15 의거에서 봤듯이 이것은 국민들의 타도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집단이고 네. 거기다 드루킹으로 모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이 선거판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드루킹 지금 재판 과정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사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이렇게 도륙시키는 이러한 어떤 선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산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드루킹 사태를 그것도 좀 통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자체가 벌써 이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불법적인 네, 좋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집권 세력의 자의적인 통치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토론하면서 너무 사실은 좀 슬픈데요. 예. 지금 공수처 법안에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좀 감정적인 발언들이 좀 센 것 공수처장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안상에도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권한이 대부분이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수 있는 임명장 주는 권한만 있고요. 추천 권한은 추천위에 대한 말이 구성 그렇죠. 권한이 국회에 와 말이 있고요. 그런 정부 거고. 측의 세명 아니고 지금 그러면 전부 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까? 추천위의 구성은 추천위가 국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돼 2당, 있습니다. 3당, 제가 정확하게 4당에서 말씀드리면. 군소정당들이 많아지니까는 뭐 4+1이 되지 않냐.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당연히 군소정당들이 많아지지요. 그리고 그 군소정당들 간에 협의해가고 연대가고 그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당과 정치에서 이당. 소수 정당 많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치력도 커가는 거고 협상도 돼가는 거고 연대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아까 그래서 뭐 4+1이 불법 그거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집단적으로 자, 몰려가서 데모하는 게 정치가 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습니까?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치는 그런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만약 영동형 비례제가 되면 당연히 불편하죠. 자, 우리 당 의석수가 자, 줄 제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자유당 자, 의석수도 줄 거고요. 자, 그럼에도 정치라는 불구하고 것은 그게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자, 방향으로 정치라는 진행하는 것은 겁니다. 거기까지 이 하시고요.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이 바텀업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녹아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하명 하나로 1중대, 2중대, 3중대가 일사불란하게 국회의장까지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반민주적 폭거를 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정치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제의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그 몇몇 이 정당들이 야합을 위한 서로 간에 이권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나온 그러한 산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자유한국당만 빼고요. 개헌을 전제로 아하.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으되 예. 저는 이 자체가 나온 지금 현재의 상황의 태생적 한계와 또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보는 겁니다. 계속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성태 의원 특히 지금 정부 형태, 권력 구조가 맞물려 있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공수처도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과 관련 얘기하는데 이훈 의원님 혹시 지금 선거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추진이 됐는데 정부 형태를 바꾸는 즉 개헌을 동반하는 정치 개혁을 시도할 의사 같은 것은 당내에 그런 분위기 없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그 정당 간의 합의문에서도 뭐 그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도 들어있었는데. 저 개헌 논의 자체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 이 권력구조 개헌뿐만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너무 이 87년 이후에 이제 개헌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개헌 소요가 워낙 많습니다. 네. 국민적 권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개헌 논의는 열려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난번처럼 이게 소위 물이 들어왔을 때 배노를 져야 되는데 제때 먼저 고 다른 걸로 소비하면서 개헌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면 저는 자유한국당들이 스스로들을 왕따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논의에 좀 참여하시고 근거를 갖고 서로 얘기하시고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헌특위위원으로서 1차, 2차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헌특위에서 특히 민주당 개헌안은 그 민주당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하명해서 또 개헌안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또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어떤 판에 찍은 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명을 받아서 하는 개헌 논의가 지속되는 그 과정을 저는 겪었습니다. 예.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권력형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이 1중대, 2중대, 3중대의 모습으로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이것은 다 맞지 않고요. 더 대통령의 모든 그 지금 월권이나 비리가 예.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놨습니다. 공수처 그 결과는 구조 문제와 크게 아직은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네.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특히 이제 선거제 개편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는 겁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지나면서 한번 정부 권력 구조도 어느 시기인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기국회는 좀 마무리했고 남은 기간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국을 풀어야 될지 또 풀어야 되는 당의 선과 더불어서 두 분은 어떤 자세로 임할 건지 좀 듣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민의를 낮은 자세에서 마음에 담고 소통하고 또 국민의 고통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것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막장 수준의 경제 폭망 그리고 외교 폭망, 안보 폭망 그 2년 반 만에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이 정권도 있느냐 할 정도로 국민들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온갖 비리가 지금 난마처럼 얽혀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아마 이렇게 정권 말도 아닌데 정권 말처럼 이 막장의 냄새가 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라고 하는 언론 논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 공수처니 또는 연동형 비리전이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그 진정한 의도가 뭔지 예. 또 알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이 슈퍼 예산 513조에 달하고 국민에 돌아가는 부채가 64조에 달하는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제1야당에 네. 전혀 논의도 없이 시트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렇게 날치기 세금 도둑으로 통과시키는 이러한 또 국회는 처음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은 예. 분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네, 이원님.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왕따시키지 마라. 다른 모든 정당, 나머지 정당은 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논의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왕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예산안 국회 때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더 황당한 거.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합의 다 했던 민생 법안들 필리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전체 법안에서 걸어놨어요. 무제한 토론이라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의 의사진행 방해지요. 본인들이 합의하고 본인들이 방해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러한 이제 어처구니 마무리하세요. 없는 상황들을 앞으로도 계속하시면 이제는 국민한테 왕따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만들어진 룰 안에서 그 안에서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어디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초등학교 안에서 어린이 자치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자유한국당님들 국회에서 스스로들을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두 분께 부탁드리면서 이 말 자세를 어떻게 하실까 물어봤더니 상대에 대한 주문으로 두 분 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열띤 토론 또 전국 상황이 그런지 또 때로는 강하게 또 감정적인 충돌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됐었는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대 정기국회 순조롭지 못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오늘 출연하신 두 분 다 20대 국회의원 지금 나머지 이제 선거 기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또 이제 임시국회 몇 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큰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또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토론당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